창업 따라잡기 9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셨고, 제가 채점은 안 했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그 답안을 살펴는 봤습니다. 이제 그 답안 작성하시느라고 이제 수고했고요. 그런데 시험 감독을 C3반이나 C4반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한월관인가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과목 감독하느라 여러분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상권하고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오늘은 이제 118쪽이 되겠습니다. 118쪽 상권 입지 단계 분석 이렇게 되겠고요. 지난주까지 이제 그 상권 그리고 입지 이제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이제 아이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 관련된 거 이렇게 했었죠. 창업에 관련돼서 지금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은 상권 입지 이제 분석한다 그 순서 분석 단계별 분석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뭐 자금이나 아이템 관련된 거 지금 저기 이제 상권 얘기하고 있지만은 항상 이제 학습을 하면서 지금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어떻게 연관된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느 교과목이나 그건 마찬가지예요. 부분적으로 그 내용도 있지만은 이제 학습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 중에서, 교과목 전체에서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교과목의 기본 목표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창업한다는 게 이제 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뭐 장사를 한다, 뭐 사업을 한다, 그렇게 되는데, 항상 왜 하는가가 이제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권, 이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적 범위, 입지, 구체적으로 이제 내 점포가 위치해 있는 지리적인 특성, 위치 그런 게 그 입지가 되겠죠. 상권 입지 분석을 왜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겠죠. 1급지 상권이다, A급 상권이다, 역세권이다 하는데, 그게 왜 좋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그냥 쉽게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첫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항상 수익과 비용 분석이에요. 수익 비용에서 수익 빼기 비용하면 이익이 나오는데,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 매출액이 높거나 비용이 적어야 돼요. 매출액, 수익이 많거나 비용이 적거나. 그런데 대개 이제 비용 줄이는 거는 비용 절감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이제 좀 대기업이거나 좀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 비용을 절감하는 게. 그런데 개인 상권인 경우에, 개인이 이렇게 이제 영업하고 창업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 줄이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줄일 수 있는 금액도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은 비용 줄이는 게 아니고 수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이 바로 매출액이죠. 그래서 매출액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여기 지금 이런 상권 아이템 분석도 그렇게 수익 창출, 매출액 극대화로 맞춰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내용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분석한다, 어떻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그렇게 해야만 매출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분석 결과, 그동안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요러요러한 경우에 매출액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쭉 내용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항상 판단 기준은 뭐냐면은, 매출액을 높이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어디가 좋을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매출액을 높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공부할 때만이 물론이 아니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18쪽이 되겠고요. 6번째 얘기인데, 상권 및 입지를 분석하는 그 단계, 어떻게 순서대로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네, 점포를 알아보러 갔는데, 점포를 알아보러
어느 지역에 가서 바로 계약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이제 아이템이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자금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확보가 되어 있어요. 얼마까지는. 그런 준비하에서 이제 상권 점포를 알아보라는데, 그 전에 이제 하는 순서가 전체적인 상권 분석,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뭐 지역 정보 분석이고, 상권에 관련된 지역 정보, 그리고 구체적인 상권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내 점포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타당성 이게 판단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내의 지역 정보 분석이에요. 상권이 위치해 있는 곳, 그 상권과 그 상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정보 분석입니다. 지역. 왜냐하면은 상권 내에 내 점포가 있고, 그리고 그 상권 내에서 또는 내 점포에서 매출을 일으켜주는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디 사냐면은 상권 주변에 살고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지역정보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권 규모 및 상권적 분석, 그래서 뭐 지형지세 분석, 이건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뭐 이렇게 경사져 있다거나 무슨 뭐 숲이 많다거나 뭐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점포 숫자, 상권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되겠고요. 배우지 세대수, 상권 인근에 있는 뭐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택 단지라든가 거기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교통망 연계성 및 도로 조건, 지하철, 버스, 그다음에 뭐 고속버스,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것, 승용차 접근성 그런 것들 따진다는 얘기겠죠. 도로도 4차선인가 6차선인가 뭐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대형 편의 시설 여부, 장애인 시설 유무 여부. 대형 편의 시설이 있다는 거는 고객들 수요를 그쪽으로 많이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외부에서 많이 이제 몰려온다는 얘기도 되겠죠. 이게 이제 무슨 병원이나 대학 같은 거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좋은 거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큰 백화점이라든가 뭐 복합식품물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업종은 내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뭐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정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장애인 복지관 뭐 그런 거 있으면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런 거 시설 들어올 때 반대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파악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권의 특성, 그래서 유동인구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뭐 직장인인지, 뭐 다른 거 뭔지 그런 거 파악하는 거고요. 거주인구의 연령, 성별, 그 다음에 소비 수준,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상품의 구매 행동 등등.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죠, 사실은. 쉬운 표현이 아니고 이제 마케팅에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인데 어쨌든 개략적이나마 이런 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시가지인가 아니면 구도심인가 그리고 연령대가 30대, 40대, 그러니까 20, 30대라 그래야겠나요? 이제 젊은 층 위주인가 아니면은 60대, 70대의 좀 노년층 위주인가 그런 거에 따라 이제 많이 틀려지겠죠. 소비 성향이 틀려지죠. 거기에 맞춰서 상권이 발달할 수도 있고 좀 쇠퇴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 가능성, 상권 내의 변화 요인 분석, 각종 개발 계획. 이거는 뭐 그 지역 옆에 뭐 새로운 뭐 거주 단지를 뭐 개발한다든가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든가 또는 뭐 좀 큰 기업의 한 지사 뭐 한 회사가 하나 들어온다든가 뭐 그런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저 고속도로가 바로 옆으로 뭐 다시 들어온다든가 지하철이 들어온다든가 뭐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 같은 것들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권 내의 변화 요인 분석. 네,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어떤 그 상권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 정보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상권 내예요. 상권. 이제 실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동선 범위 내에서의 조사입니다. 상권 이용 세대수, 인구수 표시, 주거 형태, 인구 밀도 조사. 구체적으로 뭐 아파트에 사는가, 단독주택에 사는가 뭐 그런 거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밀도, 인구가 가령 서울 같은 경우는 한 동만 해도 뭐 몇십만 명, 몇십만 명 안 되나요? 이제 몇만 명 되나요? 한 동으로 치면, 구로 치면 몇십만 명이 될 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시 전체 인구가 또 몇만 명 그렇습니다. 뭐 10만 명 내외 그렇게 되고요. 그랬더니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죠. 구매가 좀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권이 좀 서울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낙후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대도시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지역마다 틀리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나 인구수 같은 거. 그리고 교통기관별 표시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이게 말로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그 지도를 가지고 지도를 놓고 지도를 내가 그려가면서 여긴 이렇고 여긴 이렇고 그거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분석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공책에 종이에 옮겨 적으면서 그려가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기관별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접객시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금융기관, 관공서, 대형 슈퍼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들리거나 뭐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이 오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형적인 특성, 아까 이런 지형적 특성이 오르막길인가 내리막길인가 뭐 언덕길이 있는가 계단이 많은가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의 경쟁점이 어디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경쟁점이 대개의 경우는 소규모는 이제 떨어져 있는 게 좋고요, 당연히. 나란히 붙어 있으면은 고객을 나눠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업종이 모여 있는 게 효과가 보는 업종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 도로 동선 파악하는 거죠. 사람들이 거주 지역은 어느 쪽인데 주로 뭐 상품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나와서 어떻게 가는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권 내 입지 등급, 유동 인구 뭐 등등으로 파악한다 그랬죠. A급지, B급지, C급지 이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같은 상권 내에서도 A급지, B급지, C급지 좀 더 영업이 잘 되는 곳, 덜 되는 곳 나눌 수가 있겠죠. 그거 표시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 전체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상권 내에서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직접적인 내 점포 위치가 되겠죠. 그 상권 내에서 내 점포를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곳은 위치가 어떤가, 그거 파악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딱 한 군데를 집어넣고 하는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후보지 A, B, C 세 군데 이렇게 선택해 놓고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한 군데는 아니겠죠. 대개는 두 군데, 세 군데 이상을 놓고 하겠죠. 내 작은 범위 이내에서 내 업종에 맞는 점포 한 서너 개가 나와 있겠죠. 그 상권 내에서. 그러면은 그 상권 내에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후보 점포들을 놓고 분석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점포 위치, 특성, 접근의 용이성, 가시성 조사. 가시성은 이제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저기 길 건너에서도 보이고 저쪽 골목길에서 나오면서도 바로 보이는 거 아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접근의 용이성은 걸어서 이렇게 오기 좋은 거 한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내 가게에 오려면은 뭐 골목을 돌아서 와야 된다든지 하면 되게 불편하겠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포 위치의 특성, 뭐 이제 상가 건물이 있는가, 내 주변에 이제 뭐 큰 뭐 은행 같은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뭐 그런 것 따지는 게 되겠죠. 시장 입구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당연히 해당 점포의 임대비용과 권리금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임대비용 굉장히 중요하죠. 임대비용이 그 근처 점포와 일단 유사해야 될 테고, 그 상권의 어떤 규모나 뭐 수익성에 맞추어서 이제 합리적이야겠죠. 너무 비싸도 안 되고, 또 너무 싸면은 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권리금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항상 뭐 듣고 하는 얘기지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얘기 하죠. 서울에서 이제 뭐 어느 지역이 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어느 지역이 이제 뭐 점점 이제 그 쇠퇴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죠. 대표적으로 무슨 경리단길 뭐 그리고 이태원 뭐 종로 명동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영업이 잘 되기 시작하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고객들이 많이 몰리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고객들이 많이 몰려서 장사가 이제 전체적으로 잘 되다 보면은 상권이 뜨다 보면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임대료 현상이죠. 임대료.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월세 더 내라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니까 월세를 올려줘도 감당이 되죠. 그런데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 올라가고 그러면서 나와 경쟁에 있는 점포들도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은 수익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죠.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죠.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서 못 버텨내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집, 두 집 떠나다 보면은 상권 자체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는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대개 임대 비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해당 점포의 구조와 모양 조사. 대개는 이제 점포 모양이 사각형이죠, 기본적으로는. 사각형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둥근 모양이나 뭐 삼각형, 오각형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전면이,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봤을 때 전면이 넓고 폭은 넓고 그 길이가 좁은 그런 데도 있고요. 반면에 입구는 좁은데 길이로 긴 뭐 그런 모양 되어 있는 데도 있죠. 그리고 뭐 건물 앞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주차장이 건물 뒤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인도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인도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장단점이 있겠죠. 업종에 따라서 또 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유사 경쟁점을 표시하고 입지, 규모, 서비스, 접근 태도 뭐 요거는 이제 내 주변의 경쟁점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집이 예를 들어서 분식점을 하고 싶은데 옆에 한 10m 떨어진 곳에서 분식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가봤더니 굉장히 깨끗하고 거기 이제 종업원들이 뭐 굉장히 친절하고 영업시간도 뭐 새벽부터 막 늦게까지 하고 뭐 잘 되고 있어요. 그런 것 옆에서 내가 똑같은 걸 하면은 잘 안 되겠죠. 그런 거 따져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과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과점을 하고 싶은데 옆에 뭐 파리바게트 뚜레쥬르도 있고 또 옆에 또 소문난 뭐 개인 빵집도 있고 굉장히 잘 돼요. 그러면 그 옆에서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보라는 의미에서 경쟁점, 유사 경쟁점이 어디에 있고 그 경쟁점은 규모가 어떻고 위치가 어떻고 서비스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3단계까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으면은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4번 단계가 되겠습니다. 타당성 분석이에요.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실제로 해도 되겠나 안 되겠나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판단의 기본이 뭐냐면은 이거 첫 번째예요. 매출액 추정. 이거 딱 여기 하면은 매출액이 얼마 나올 것 같다. 내가 기대하는 것, 예상하는 것 이상 되면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자신이 없다. 안 될 것 같다. 뭐 하면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매출액 추정하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매출액도 가령 월 매출액이 500만 원이면 만족하는 수도 있고 월 매출액이 1000만 원인데도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투자 대비예요. 내가 1억 원을 투자했는데 1억 원 투자해서 영업을 시작하는데 월 매출액이 계속 뭐 2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뭐 5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월급쟁이 생활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투자 대비로 따졌을 때는 뭐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돈을 5억을 들여서 영업을 하고 10억을 들여서 영업을 하는데. 그래서 항상 매출액 추정하는 게 기본이지만은 거기서 따져볼 때 투자 대비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투자 대비.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얼마인가, 수익이 얼마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분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분기 분석도 해보셔야 돼요. 손익분기 분석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해와 이익이 나누어지는 점 그런 걸 얘기해요. 이것도 이제 다음 주인가 이렇게 좀 내용이 좀 있는데 오늘 간략하게 이걸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손익분기 분석이 뭐냐면은 손익분기 분석 이렇게 얘기하는 BEP 분석이라고 해요. BEP 분석. 블랙 이븐 포인트 그래서 수익과 비용, 그러니까 손실이 나눠지는 기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매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손실이겠죠. 왜냐하면 임차료는 나가니까. 종업원 급여는 줘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월 임차료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매출액도 100만 원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손해겠죠. 재료비가 들어가니까. 내가 월 임차료가 100만 원인데 매출액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뭐 재료비가 50%다 그러면 150만 원이고 그리고 임차료 빼도 이익이 50만 원 남죠.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와 이익이 분기되는 점이 얼마인가.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매출 수준. 내가 매출을 얼마를 올려야 내가 물건 몇 개를 팔아야
손해를 안 보는가, 이익이 발생하는가, 그거 분석하는 게 손익분기점 분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요거하고 유사한 용어로 CVP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용, 매출액, 이익 분석. 비용은 얼마고 매출액은 얼마고 따라서 이익은 얼마인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두 개가. 그래서 뭐 같이 많이 얘기를 해요. CVP 분석. BEP 분석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CVP 분석이. 이게 좀 큰 개념이고 이거 작은 개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유사하게 어쨌든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손익분기 분석이 원래 그 재무관리나 경영분석에서 학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힘들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개략적인 거 이해하는 수준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례를 만들어 봤어요. 단위당 판매가가 5,000원, 단위당 원가가 3,000원, 월 고정비 100만 원일 때 손익분기 매출액과 매출 수량과 매출액은 얼마인가? 쉽게 그냥 중국집, 중국 요리집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짜장면 하나만 팔아요. 짜장면을 한 그릇에 5,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 만드는데 원가가 3,000원이 들어가요. 3,000원. 그러면은 한 그릇 팔아서 2,000원씩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월 임차료로 100만 원씩을 내고 있어요. 자, 다른 비용은 하나도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딱 요거만 있어요. 짜장면만 팔고 한 그릇 만드는데 3,000원이 들어가는데 5,000원씩 팔고 있다. 그리고 임차료를 100만 원 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짜장면을 몇 그릇을 팔아야 짜장면을 뭐 10그릇 팔면 5만 원이 되겠죠. 한 그릇 팔면 5,000원이 되는 거고. 얼만큼 팔아야 손해를 안 보겠는가? 손익분기가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상 팔면 이익을 보는 거고 그 이하로 팔면 손해를 보는 게 되겠죠.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3,000원에 만들어서 5,000원에 판다. 한 그릇 팔 때마다 2,000원씩 이익을 보죠. 2,000원씩. 2,000원씩 이익을 봐서 2,000원 한 그릇 팔면 2,000원, 두 그릇 팔면 4,000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내가 손실인 거죠. 그리고 그게 100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제 이익이 남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짜장면을 한 그릇을 팔든 두 그릇을 팔든 무조건 월 100만 원은 내야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은 고정비라 그래요. 매출액에 상관없이 월 조업도에 상관없이 영업 여부에 상관없이 항상 나가는 비용은 고정비. 그리고 매출액에 비례해서 나가는 것, 요거는 변동비라고 일합니다. 변동비. 주로 재료비가 되겠죠. 임차료 같은 거, 종업원 인건비가 고정비가 되겠고요. 자, 이거 계산이 쉽게 되겠죠. 한 그릇 팔아서 2,000원, 그런데 100만 원까지 벌어들여야 되니까 100만 원 나누기 2,000원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00만 원 나누기 2,000이 한 그릇 팔아서 2,000원씩 남으니까 두 그릇 팔고 세 그릇 팔고 네 그릇 팔고 몇 그릇을 팔아야 100만 원이 되겠는가? 2,000원씩. 2,000원 곱하기 얼마가 100만 원이 되겠는가? 거꾸로 하면은 100만 원 나누기 2,000. 그래서 500개가 되는 겁니다. 짜장면 500그릇을 팔면은 100만 원의 이익이 나와요. 공헌이익이라고 합니다. 공헌이익. 전문용어로는 공헌이익. 2,000원씩 500그릇 팔면은 100만 원이 나오니까 500그릇 파는 순간까지 팔면은 딱 순이익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손실도 없고. 그리고 이제 501 그릇째부터 이제 한 그릇에 200씩 2,000원씩 이익이 남는 거죠. 이게 손익분기 매출 수량이 되겠습니다. 매출 수량. 매출액은 한 그릇당 5,000원씩 파니까 500 곱하기 5,000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250만 원. 월 매출액 250만 원이 돼야 손익분기 매출액이란 얘기예요. 250만 원을 팔아야 적어도 손실은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이렇게도 계산해요. 지금 한 그릇 팔았을 때 마진율이란다. 마진율. 지금 5,000원에 팔아서 3,000원 들어가는 거니까 2,000원씩 이익 보는 거죠. 5,000원 팔아서 2,000원 이익 보는 거 마진율이 얼마냐면은 40%예요. 40%. 그래서 이건 좀 공식으로 지금 제가 공식률도 안 하고 뭐 그러는데 그냥 고정비 나누기 요 마진율 하면은 요 매출액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뭐 외우거나 뭐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요걸 생각하세요. 매출 수량. 그럼 요건 뒤에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뭐 공식 같은 거 외우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이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한 그릇 팔아서 2,000원이 넘는데 100만 원을 채우려면 100만 원 나누기 2,000원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손익분기점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확장을 해서 이런 경우에요. 자, 한 그릇에 5,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한 그릇 만드는데 3,000원을 드려요. 그리고 임차료에서 1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200만 원을 벌고 싶어요. 한 달에 적어도.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몇 개를 팔아야 되는가? 몇 그릇을 팔아야 되는가? 얼마를 팔아야 되는가? 한 그릇 팔아서 2,000원씩 남는다. 고정비 빼고 200만 원을 벌고 싶다. 얼마를 팔아야 되는가? 300만 원 이제 올리면 되겠죠? 2,000원씩 팔아서 300만 원까지 될 때까지 팔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300만 원, 1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 나누기 5,000 빼기 3,000. 2,000원이죠. 300 나누기 2,000. 그래서 1,500그릇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매출 수량이에요. 매출액은 1,500 곱하기 5,000이겠죠. 750만 원 팔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달에 30일이니까 30으로 나누면은 하루에 50그릇씩 되겠죠. 하루에 50그릇씩 팔면은 이거 되는 거죠. 50그릇이면은 고객이 50명 와야 된다는 얘기죠. 팀으로 치면은 둘이 오고 셋이 오고 그러니까 한 20팀이나 30팀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20팀이나 30팀.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10개 있다. 우리 그 점포내에. 그러면은 20팀이나 30팀을 내면은 테이블이 2회전. 그러니까 한 테이블당 한 팀이 와서 먹고 가고 또 다른 팀이 와서 먹고 가고 그래서 2번이나 3번을 하면은 요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대개 이제 그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요. 그리고 매출액 파악할 때 그 테이블당 뭐 단가 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고객 단가 뭐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뭘 먹고 가는가, 얼마나씩 먹고 가는가, 손님 몇 명 들어오는가. 돈가스집 하면은 한 명은 7,000원 먹고 가는 거죠. 손님 몇 명이 오는가, 몇 팀이 오는가. 혼자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둘이나 셋이서 오고 그러니까 되게 팀별로 따집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뭐 10개 있다 그러면은 10개. 그리고 한 테이블에 2팀씩 와서 먹고 가고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 매출액이 얼마 나오고 한 달에 뭐 25일간 영업하니까 뭐 전체 매출액이 어떻게 되고 전체 매출액이 나오면은 월 고정비 다 빼고 재료비 빼고 하면은 이익이 얼마나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 이익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손님이 몇 팀이 오겠는가. 내 추측이죠. 내 추측. 그리고 그 추측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상권 분석, 입지 분석, 무슨 분석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매출액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그냥 뭐 내 머릿속으로 대충 이러면 뭐 50팀이 오지 않을까, 30팀이 오지 않을까. 그건 내 추정일 뿐이죠.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그렇게 온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지금 요게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이 되겠습니다. 손해와 이익이 나누어지는 점. 뭐 그래프상의 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블랙 이븐 포인트라고 그러고 BEP라고 얘기하고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매출 수준이에요. 몇 개 파는가, 매출액 얼마인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로 이제 점포에 대한 그 타당성 분석이 끝나면은 실질적으로 점포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기존에 이제 영업을 하던 곳이라면은 그 시설물에 대한 것 그런 것까지도 이제 계약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냥 그 입지 타당성 분석하는 거 이렇게 좀 표로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시한 건데 실제로는 이런 표를 놓고 그래서 이제 주소는 어떻게 되고 상권급은 뭐 A급이다, B급이다, 뭐 어떻게 된다, 권리금 얼마다 이렇게 표로 요약을 딱 해놓으면은 내가 분석하고 선택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상권 현황 조사표가 있습니다. 조사 내용, 그 다음에 분석 평가. 자, 여기까지 있고,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유동인구 조사라든가 경쟁점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